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민기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제 특허법 1차 조문 판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 판례 강의는 이제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이 기본 강의를 이제 민법부터 시작해서 특허법, 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혹은 뭐 상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런 식으로 법 과목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다 수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셨을 겁니다. 아마 뭐 많은 수험생들이 3월, 4월, 뭐 조금 빠르면 1월 이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법 과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제 민법부터 시작해서 복습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법 과목의 특성인 이 휘발성 때문에 이 조문과 판례 내용이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방대한 양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했다면 이 조문 판례 강의 그리고 객관식 중에서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핵심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이 디테일을 잡아가는 내용은 이제 그 이후에 일반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들 혹은 이제 조문들을 본인이 스스로 뭐 빈칸 넣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셔야 1차에서 무난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수강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조문 그리고 중요한 판례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면 뭐 객관식 문제도 한두 개 정도 단원별로 풀어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제 1조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 1조는 이 법의 목적이죠. 많은 법의 조문들이 사실 1조의 이 목적과 관련된 조문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허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끊어주세요. 보호 장려하고 끊어주시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끊어주시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은 첫 번째 발명을 보호 장려 이 특허를 받게 되면 가장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가 특허권자가 독점 배타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명을 보호 장려에서 그 보호 장려는 특허권자에게 그 발명을 독점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 장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특허권자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조금 더 발명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려는 의욕이 고취되겠죠. 그 두 번째,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는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받게 되면 그 발명을 밑에 있는 그 2조 3호 가나 다목처럼 실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발명에 대해서 실시권을 설정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3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출원해서 이게 등록이 되던 안 되던 취하 포기만 하지 않게 되면 약 1년 6개월 이후에 발명이 공개가 됩니다. 그 발명의 내용을 보고 만약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공중의 영역이어서 제3자가 그 내용을 보고 실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특허가 된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실시권 설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의 이용은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용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 보호장려,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이 결국 앞에서 나왔던 특허권자에게는 그 발명을 할 만한 그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발명이 공개가 되면 또 비슷한 내용을 연구하고 있었던 제3자는 거기에 대해서 중복 투자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3자가 이미 출원해서 등록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기술의 발전이 촉진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누적되면 될수록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문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 2차로 넘어가시게 되면 뭔가 어려운 논점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특허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어도 암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부분에서 나오면 여기서는 그 이 발명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에서 이 용어들을 직접 정의한다는 것은 이 용어들의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특허법에서 이 용어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호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창작으로서 뒤에 끊어주세요.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해서 고도 앞에 창작 뒤에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발명의 정의를 해주고 있죠.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뒷부분 고도한 것을 말한다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실용신안과의 그 차이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심사 과정에 들어가면 진보성 영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호 보시면 특허 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발명자가 처음에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명을 한 발명자가 출원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시점에 출원을 하겠죠. 출원하면 심사 과정이 진행돼서 시간이 도과가 되면 등록이 될 수도 있겠죠. 등록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출원 이후부터 이때까지 출원 발명이다. 등록된 이후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록 발명 또는 특허 발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호 특허 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3호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 3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실시 내용이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이걸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실시 자체는 주체를 불문합니다. 즉 특허권자가 하는 실시도 실시고 제3자가 하는 실시도 실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다목에서 발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법에서 구분하는 발명의 종류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가목 물건의 발명인 경우, 나목 방법의 발명인 경우,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다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능성 제법 발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 특허법에서 얘기하는 발명의 종류는 물건, 방법, 그리고 제법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이 실시 행위가 각각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침해 파트에 가서 이 제3자의 실시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혹은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종래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수출 자체는 실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가목과 다목에서 가목의 첫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 양도되어 뒤에 수출 들어갔고요. 다목의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양도되어 수출 들어갔죠. 이 속지주의 원칙 여러분 민법이랑 뭐 배워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발명자 갑이 A에 대해서 출원을 해서 A를 등록받았습니다. 근데 제3자 을이 미국에서 이 A 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등을 하더라도 당연히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특허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경우에 의뢰 실시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한국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제3자가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로 수출만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나라에서 수입되면 이 나라의 효력이 있는 거지 한국에서는 그게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침해에 해당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법이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판례가 정립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문을 명확히 알고 수출도 이제는 실시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거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조와 2조에 관련된 논점들을 밑에 써놨는데요. 먼저 발명. 첫 번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여기서는 발명의 성립성, 그리고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그리고 발명 종류에 우리가 특허법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건, 방법, 그리고 제법. 그런데 이제 학술적으로 구분한 여러 가지 특유한 발명들이 있습니다. 이 특유한 발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각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용어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실시, 발명의 종류, 그리고 실시 태양이어서 여러분 생사양대, 수수, 양대청, 이거는 이제 모두 암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2조 3호 강목은 명확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 특허와 노하우 있는데요. 이 기본서에 보면 표로에서 어느 기본서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사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이제 기재를 해뒀습니다. 특허권의 장점과 단점, 노하우의 장점과 단점. 우리는 노하우로 할 때는 이제 이 발명이 공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겠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코카콜라 예시 있죠? 그것처럼 특허권의 장단점, 노하우의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고 구분하실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우리 이 발명이 우리가 결국 이 법에서 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명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판단 기준들을 보면 첫 번째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연법칙을 두 번째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창작을 했는데 뭘 창작하냐? 기술적 사상을 창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한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칙 이용할 것, 기술적 사상일 것, 창작할 것, 고도할 것, 완성될 것. 근데 이제 고도 여부는 우리가 이제 그 진보성 영역에서 조금 더 실제 심사에 들어가면 진보성 영역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완성된 발명도 뒤에서 논점 하나로 따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법칙을 보면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연법칙 그 자체 또는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괄호쳐놨죠. 연력학회 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자체나 또는 그 말이 안 되는 무한동력 이런 것들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즉 경제법칙이나 수학공식, 인간의 약속 같은 거는 특허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 발명자가 자연법칙에 대해 정확하고도 완전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발명을 했는데 거기 들어있는 모든 자연법칙을 다 인식을 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발명을 했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 근데 그 원리는 우리가 알지 못해. 하지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발명이고 없었던 구성이고 효과가 뛰어나다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자연법칙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특허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련된 판례들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무한동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다가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 뒷부분 여기서부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밑줄을 안 쳐놨는데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섯 번째 줄 뒷부분에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무리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 결국 무한동력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물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별도의 외부 동력 투입 없이 이 물을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려서 다시 떨어뜨린다. 요거는 무한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됨으로 출원 발명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일단 출원했으니까 출원 발명이라는 용어는 써주는데 그런데 이게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등록받지 못한다라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례 가보시면 이건 뭐였냐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뭐 500원 뭐 몇백 원 해가지고 사가지고 여기 쓰레기 넣어가지고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맨날 사기 불편하니까 쓰레기 봉투를 갖다 와서 여기에 자기의 바코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와서 스캐너로 가져와서 딱 찍고 아, 이 사람은 돈을 낸 바코드구나 라고 하면 수거를 해가시는 요런 발명이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자연 법칙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코드를 붙이고 그 바코드를 읽어서 이 돈을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다 인간의 약속에 의한 코드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밑줄 쳐놓은 데 보시면 관할관청, 대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발명 정의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연 법칙에 관련된 그 밑에 이용으로 보시면 첫 번째 자연 법칙의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뭐 수학 공식 같은 경우도 안 되고 이런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약속이나 수학적 공식, 경제 법칙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청구항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주된 부분이라면 우리는 등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 재현성이 필요하다. 즉 자연 법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고 반복 재현성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봐보시면 밑줄 쳐준 출원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일부의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한동력 얘기해 볼까요? 무한동력 얘기 보면 그 물이 결국 떨어지죠. 요걸 다시 올리는 게 이게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건데 이 부분은 중력 작용한 거 맞죠? 이 부분은 중력을 작용하고 여기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려서 뭐 발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내리고 요걸 돌린다. 이 부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자연 법칙에 위배된 거죠. 즉 청구항 전체로 봤을 때 자연 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봤을 때 자연 법칙에 위배되거나 어긋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게 자연 법칙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판례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다음 판례 보시면 이 사건 제1항 정정 발명은 한자 학습 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 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 부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 이미지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에 있었던 그 마법 천자문 교재 판례입니다. 마법 천자문이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다. 발명의 성립성 흠결이다라고 해서 라고 한 그 주장에 대해서 내용
판결은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보시면 교재 본문 두 번째 줄 보시면 교재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 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 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어떻게 배치,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해서 마법 천자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명의 성립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다음 심사 기준을 한번 보시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도 일부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의 전체로 파악했을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된다. 자, 그 기계장치 발명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 공식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출원 발명을 보시게 되면, 출원이나 등록 발명을 보시게 되면 요거 안에는 그래서 이게 결국 몇 토크로 뭐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우월한 힘을 낸다, 또는 뭐 소프트웨어에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그 값은 어떤 수학 공식으로 계산되어 도출된다 라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심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복 재현성과 관련된 판례도 한번 보실 텐데요.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할 것인데, 두 번째 줄 밑줄 친데 보시면 용이하게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복 재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발명에 대해서 완성해서 출원을 했어요. 발명의 1조 보시면, 특허법 1조 보시면 이용을 도모해야죠. 이용을 도모해야 되는데 제3자가 이 출원된 공개 특허 공보 보고 이용을 하려고 실시를 해봤어요. 뭐 연구를 위해서 실시를 해봤는데 결과물이 저 공개 특허 공보에 있는 내용대로 안 나온다. 그리고 3번 시도하면 0.5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다. 6번 시도하면 1번이라고 할게요. 뭐 10번 시도하면 6번 내지 10번 시도하면 1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다.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발명을 특허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요거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 요건 이상의 반복 재현성은 요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판례가 어느 판례였냐면 그 복숭아 신품종에 관련된 판례였는데요. 이 복숭아 신품종에 대해서 그 자연적으로 교잡시키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고, 그 경우에는 이 자연적으로 교잡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랜덤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 기준은 반복 재현성은 반드시 100%의 확률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100%보다 적은 확률이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복 재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시를 뭐라고 드렸죠? 6번에서 10번 했을 때 1번이라고 했죠. 요 경우에는 확률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한 80% 정도 이상의 확률로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반복 재현성을 인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발명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게 심사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칙 그리고 이용할 것까지 해서 판례까지 봤고요. 그 다음 기술적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사상은 요것도 한번 쪼개볼게요. 기술 그리고 사상 이렇게 쪼개볼 텐데, 기술이라고 하는 건 기능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밑에 심사 기준 보시면
기능은 개인의 숙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으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능, 악기 연주 방법, 투구 방법 등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메시가 축구하는 거를 보고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내보냈을 때 그걸 제3자가 보고 재현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기능이나 기예로 봐야지 발명,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 게 기술이고,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숙달되는 것, 훈련에 의해서 숙달되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뭐 체조 방법이라든지 뭐 축구 드리블 연습 방법, 악기 연주 방법, 뭐 이런 것들은 기능 기예이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에서 기술에 해당하지 않아서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상이면 족합니다. 구체화된 유체물과 구별, 즉 우리는 기술적 사상이면 족하지 이걸 실제로 구현해서 만들어 봤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유체물과는 구별되고 실제 물건으로 구현까지는 필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셔도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는 것은 고안이며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항이 기재된 물품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이다 라고 해서 사상이라는 부분까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작해야 됩니다. 창작, 단순 발견과 구별, 우리가 이미 있었는데 이걸 그냥 찾기만 했다 라는 거는 창작,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겠죠. 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천연물, 자연현상 등의 발견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경우 그 방법은 발명에 해당하며 또 그 분리된 화학 물질 또는 미생물 등도 발명에 해당된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 차이점은 이미 있는데 우리가 보고 없었던 그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들을 찾기만 했어요. 찾기만 하는 거는 발견에 해당돼서 발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천연물에서 뭘 뽑아내는 방법 원래는 있었는데 심지어 그 천연물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특수물질이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뽑아내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뽑아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인정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심사기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고도한 것의 요건으로서 실용신안법상 고안과 구별되고 진보성 판단 시에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한 것 넘어가 보고요. 만약 이 발명의 정의 규정에 흠결이 된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이 되어서 우리 판례 역시도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출원하였을 때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법 29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되고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취소 사유, 착오 등록 시 무효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제가 좀 자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몇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숙달이 되실 텐데 출제가 좀 자주 되는 부분이라서 판례까지도 좀 여러 판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을 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 있었죠. 미완성 발명. 미완성 발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차를 하나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고 출원해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완성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할 것도 요구가 되고 이때 발명은 완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발명이라는 게 뭔지 우리 판례는 첫 번째 줄 보시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 판례랑 바로 밑에 있는 판단 쪽의 판례랑 두 개 통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이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에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볼 텐데요. 먼저 실시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원 명세서를 보면 처음에 명세서 기본 포맷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보충 자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뭐 발명 명칭 같은 거 있고 발명의 설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고 밑에 청구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발명 설명 밑부분에 우리는 보통 실시예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해 봤더니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으로는 그 실험 내용 또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물건의 구체적인 형태, 그거를 실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 실제 구현된 물건을 기준으로 요구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실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 청구항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특허를 요구하는 권리 범위가 되겠죠. 이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판단을 할 때 항상 실시의 심사 과정에서 실시로 판단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요거 실시에 한정돼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청구항을 보고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청구항을 우리가 실시를 했을 때 목적, 구성,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 효과를 달성될 수 있는지 예측이 되는 정도다 라고 하면 우리는 발명이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거지, 실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고, 발명의 설명까지도 고려를 한다 라는 게 내용이고요. 실시에 한정되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이 발명을 했을 때, 이 발명을 실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면 발명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기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진보성 판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허를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실무에서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목적, 구성, 효과. 요거는 이제 명세서에도 실제로 써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목적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뭐를 달성하고 싶음, 효과가 개쩌는 뭔가를 만들고 싶음,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A 구성 또는 B 수단, 이런 거를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요걸 가지고 왔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럼 이 효과를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목적 구성 효과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약물을 만들고 싶어요. 성인병을 예방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성으로 뭐 어떤 화합물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뭐 예를 들어서 위고비 같은 걸 만들어냈다. 위고비 만들어냈고 그 화합물을 가지고 인체에 투여를 하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성인병 예방, 어떤 화합물, 식욕 억제 효과,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방이 감량이 되기 때문에 성인병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목적 구성 효과의 그 과정이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법을 보시다 보면 이 목적 구성 효과라는 게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는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 미완성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기재 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 바.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발명의 완성 여부는 우리가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는지 여부잖아요. 목적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고, 명세서 기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기재불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42조 사망 그리고 사항이 있죠.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 배경기술 기재 의무. 가볍게 들으세요. 뒷받침될 것. 청구법인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 명확하게 기재될 것. 42조 사망, 42조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발명은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도 기재불비라는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실시할 수도 없을 거고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판례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근거 거절 이유가 분명히 상이하다라고 해서 발명의 완성 여부와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 여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 바, 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미완성 발명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 해결 수단만에 의해서는 과제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서, 즉 우리가 어떤 목적과 효과가 있는데 이 구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A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 효과를 실제로 실시해봤더니 안 나타나, 이 효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그거는 발명이 완성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케이스가 나와 있죠. 이런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객관식에서 OX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성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경우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요걸 제시하지 못한 경우. 세 번째, 과제 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수단으로 실시했을 때 요거 있어도 실시했는데 이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경우. 그리고 4번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5번 실현 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가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그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이 케이스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OX 판단을 해 주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성 또는 수단이 명확하게 이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가 결국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나라는 건데,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 되게 되면 법적 취급 보시면 발명의 성립성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흠결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 가능 성결로 거정 취무 해당한다. 그리고 네 번째 구별 실익 보시면 완성된 발명과의 구별 실익.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는 선언 또는 확대된 선언의 지위가 없다. 그래서 만약 착오 등록 시에는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용 문헌의 지위는 인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언 또는 확대된 선언의 지위라는 건 뭐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 있을 때 A가 있을 때 갑을 똑같이 같은 구성의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누가 먼저 발명을 했든 상관없이 갑이 먼저 출원을 하면 같은 구성에 대해서 을이 출원을 하면 얘가 선언의 지위가 있는 한
얘는 선출원주의 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거절 결정되겠죠. 요걸 우리가 먼저 출원했다라고 해서 선언의 지위가 되는데 발명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발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차피 얘는 거절될 거잖아요. 정의 규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선언의 지위도 주지 않다는 겁니다. 선언의 지위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1년 6개월 있어서 공개가 된다. 공개가 된다면 공개 특허 공고가 발행이 된다면 요거는 선행문헌의 지위는 인정이 된다. 즉 이 선행문헌을 지위로 만약에 다른 출원이 있었을 때 A문헌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수단만 제시하지 못했어요. 만약 얘가 목적하고 효과는 제시를 했는데 실제 수단은 제시를 못했고 그 수단 같은 경우에는 B문헌에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두 문헌을 결합하기가 용이하다면 다음 출원에 대해서 거절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인용문헌의 지위는 있다는 겁니다. 발명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언의 지위 또는 확선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인용문헌의 지위는 인정이 된다. 만약 공개가 되었을 경우라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인용발명 A는 당업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해서 선언 또는 확대된 선언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선언, 확선, 지위 없다라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고 미완성 발명의 경우는 차고 등록되었더라도 라고 하나 써주세요. 무효심결 확정 전에 요거 해주시고 차고 등록된 되었더라도 자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고 특허 발명이래요. 특허 발명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죠. 특허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완성 발명이래요. 그러면 잘못 등록된 거죠. 그래서 미완성 발명의 경우는 체크하시고 차고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므로 원고의 확인 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생물 기탁이나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를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 원문을 안 보더라도 사실 이 문단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많이 보시고 특허법의 그 용어가 명확히 인식이 되신다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발명. 그러면 이거는 지금 특허 발명, 특허 받은 상태구나. 그런데 미완성 발명이구나. 그러면 잘못 등록된 경우구나. 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무효심판인 건가? 라고 해서 봤더니 두 번째 보시면 원고의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하죠. 원고의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하니까 확인 대상 발명 우리 언제 쓰는 내용이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즉 원고의 확인 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원고의 확인 대상 발명이니까 이 경우는 뭐겠죠? 원고가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특허법을 1, 2회독 하신 이후에는 그 용어들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판례를 읽으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의 경우에는 만약 등록되었더라도 실제 미완성 발명이라면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여부와 구별의 실익. 자,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위에 미완성 발명에 관한 판례에서 첫 번째에서 제가 발명의 완성 여부랑 명세서 기재의 충족 여부와 요거를 처음에 짚어드렸죠.
이게 실제로 실무상 거절 이유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 실익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특허 출원이 특허법 42조 3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두 가지는 다른 거절 이유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요.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절 사유일 뿐 아니라 그 밑에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밑줄이 안 쳐져 있네요.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도 그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보정에 의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없어요.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언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언지위 없다고. 명세서 기재별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단 명세서 기재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정에 의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완성 발명으로서 거절 이유가 나오는 거랑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 이유가 나오는 거랑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재불비로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만약 출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갔고 두 가지 케이스 발명의 성립성 흠결이다. 그리고 기재불비다. 심사관이 명백히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보정이나 보완 같은 걸로 등록이 안 돼요. 그런데 기재불비 같은 경우는 보정, 뭐 의견서 이런 걸로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거절 이유고 이렇게 효과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거절 사유를 혼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판례를 보시면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판례에서는 그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이 부분까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보정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그리고 명세서 기재불비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정으로 하자 치유 여부가 상이하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판례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실험예부터 보시겠습니다.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뒷부분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두 번째 줄 실험예부터 네 번째 줄 경우가 많고까지. 즉 화학 발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실험예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양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이 의약으로 어떤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질병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의약의 용도 발명인데요. 그 의약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양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되고 밑에 줄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히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을 괄호 쳐주세요. 자 어디서부터냐면 의학의 용도 발명이 있어서는 뒷부분 그 앞에 있어서는 뒤에 그 앞에 괄호 쳐주시고 괄호 여는 거 쳐주시고 밑에 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바로 뒤에 괄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빼고 읽어보시면 의학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양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괄호 빼고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괄호 빼고 읽어보시고,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판례가 뭐였죠? 기재불비랑 완성 여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죠. 근데 방금 판례는 뭐였죠? 이른바 화학 또는 뭐 의학의 용도 발명, 이 경우에는 뭐가 거의 필수적이다? 실험예가 필수적이다. 가르치는 부분 빼고 읽어보시면 실험예가 거의 필수적인데 요거 없어. 데이터가 기재된 실험예나 뭐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면 뭐다? 기재불비 이면서 완성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랑은 다르게 화학하고 의학 용도 발명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거의 필수적으로 적어줘야 하고, 데이터가 기재된 실험예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기재불비이면서 완성된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둘 다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괄호치라고 하신 부분 있죠? 괄호치라고 하신 부분은 예외입니다. 그 출원전 명세서 기재의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요 경우에는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리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하다라는 걸로 판례가 그 구멍을 살짝 열어뒀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재불비 완성 여부는 구별해야 된다. 두 번째, 화학, 의학의 용도 발명은 실시 데이터가 기재는 실험예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기재불비이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외로 기전이 명확한 경우, 알려진 경우, 예를 들어서 그 A 물질에 대한 특허인데 이 A 물질이 B 물질이 있으면 그 B 물질을 인산화시킨다는 게 이미 그 양리 기전이 명확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알아낸 거예요. 어떤 인체 B 물질이 많으면 특정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한다. 또는 그 특정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B 물질이 많아진다. 그리고 인산화를 시키게 되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내고 뭐 일종의 마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밝혀낸 경우에 그 A 물질을 그 특정 질병에 대한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A 물질이 양리 기전이 B를 인산화 시킴이라는 기전이 명확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판례 논리를 그 논리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는 구별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둘 다 요구된다. 실험예가 있어야 완성 그리고 기재불비 둘 다 극복 가능할 둘 다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기전이 명확히 알려진 경우에는 괄호친 부분 그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명의 완성 중심으로 그 발명 그리고 발명의 완성 부분까지 뭐 조문이랑 판례를 이렇게 봐봤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행위 능력, 절차 능력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